이제 원자 모양과 전자 배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원자 모양이 어떤 식으로 변천했는지 그 변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옛날에 학자들이 원자 모양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돌턴이라는 사람은 원자가 단단한 구형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단한 구형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푸딩 모형이 났죠. 톰슨이 제시를 했습니다. 푸딩 모형이 나왔고요. 이 푸딩 모형은 쉽게 말하면 여기에 어떤 플러스와 마이너스 입자들이 촘촘히 이렇게 박혀 있는, 이런 이제 푸딩에 박혀 있는 듯한 그런 모형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행성 모형. 러더퍼드가 주장한 행성 모형이 있죠. 행성 모형은 가장 중간에 아주 무겁고 그리고 매우 부피가 작은 양성자가 존재를 할 것이고, 핵이 존재를 할 것이고, 핵 사이로, 핵 주변으로 전자들이 원운동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제시한 모형이 보어의 궤도 모형입니다. 발머의 수소 스펙트럼을 해석을 해서 그 궤도 모형을 제시를 했죠. 그리고 현대에는 이제 오비탈 모형, 다시 말하면 전자 그룹 모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하게는 전자 그룹 모형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맞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궤도 모형과 오비탈 모형,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같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건데, 궤도 모형을 어쩔 때는 사용을 하고 어떨 때는 전자그룹 모형을 사용한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돌턴이 제시한 단단한 구형에서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합니다. 음극선 실험을 하는데, 이 음극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다? 이건 전자거든요. 전자라고. 보세요. 고전압을 걸어줍니다. 고전압을 걸어주는데, 여기는 얇은 금속박 같은 걸 놔두고요. 고전압을 걸어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갑자기 어떤 빗무리 같은 것이, 어떤 레이저 같은 것이 이쪽으로 앞으로 쭉 이렇게 튕겨서 나가는 것을 봤어요. 여기다가 금속박 같은 걸 놔두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걸었더니 여기서 쭉 뭐가 빠져나가서 앞으로 나가는 걸 봤다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뭐냐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 입자의 어떤 성질이나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전압을 걸고 그 앞에다가 똑같은 걸 한 다음에 여기 앞에다 뭘 놔뒀냐면은 어떤 장애물을 놔둬봤습니다. 장애물을 놔뒀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이 직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뭐가 생겼냐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지. 그림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이 전압을 걸고 앞에다 바람개비를 놔둬봤어요. 바람개비를 놔뒀는데 이 바람개비가 이제 음극선이 나오니까 얘가 빙글빙글 돌더라는 거지. 아, 그래서 이 입자는 질량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과연 얘가 무슨 전하를 띠고 있을까, 그게 궁금했던 거지. 그지? 전하를 띠고 있는지 안 띠고 있는지, 혹은 이제 뭐 얘가 뭐 어떤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해서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이쪽 보시면은 위쪽과 아래쪽에 또 대전을 시켜서 전기장을 또 설치를 해놨습니다. 전기장을 설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가 어떻게 됐느냐, 결론적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휘었죠. 그죠? 플러스 극이 있는 쪽으로 휘었어요. 다시 말하면 전자는 음전하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음극선이라고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그게 전자의 존재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러더퍼드의 알파선 산란 실험이 있어요. 알파 입자는 선생님 저번에 이야기했지, 그지? 알파 입자가 뭐야? 얘가 핵이다, 그지? 핵이 그죠? 헬륨 2사짜리 핵인데요, 그죠? 얘를 이렇게 쏘았다고, 무거운 물질을 쏘았잖아요. 얘 쏘았는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거의 대부분은 그대로 통과를 해서 여기에 상이 맺히고, 그리고 어떤 것은 갔다가 그대로 휘어져서 옆으로 딱 붙어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좀 있었고, 그리고 어떤 것은 보니까
완전히 튕겨 이쪽에 지금 이렇게 딱 표시가 됐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얇은 금박을 왜 대부분의 알파 입자들이 통과를 하느냐. 얇은 금박에 무슨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원자핵이 존재를 할 거다. 원자핵. 그래서 원자는 대부분이 비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비어 있다. 그러니까 이쪽에 어떻게 되는 거야? 대부분 비어 있으니까 이쪽에 거의 상위 대부분 다 맺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자핵은 매우 작고, 자, 왜 작은지는 알겠죠, 그죠? 작으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빠져나갔다라고 우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매우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그치? 매우 무겁다. 그 다음에 전자는 원자핵의 주위를 원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한계예요. 전자의 원운동에 대해서 증명하지를 못했어. 전자들이 그 주변을 공전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원운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호의 이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빛과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빛은 이중적인 성질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먼저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입자성입니다. 입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입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빛은 각각의 입자로 존재하며 그 입자마다 뭘 가지고 있다? 고유한 에너지가 있다. 고유한 에너지가. 이게 입자성이야. 입자마다 고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각은 입자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에너지라는 것은 두 가지의 또 다른 형태로 풀이가 가능한데 에너지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진동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혹은 진동수나 아니면 파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에너지가 크면 진동수가 큰 거고 파장은 작은 거다, 짧은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입자성을 입증하는 실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광전효과입니다. 광전효과. 이게 아인슈타인의 실험인데요. 아인슈타인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죠. 그죠? 빛을 가할 때 전자가 튀어나가는 현상을 광전효과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세기를 크게 해서 입자에 가하는 것과 무관하게 강한 에너지의 빛을 가할 때 광전효과가 발생한다. 광은 빛광자고 전은 전자할 때 전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빛을 가해서 전자가 튀어나가는. 빛을 가해서 튀어나간 전자를 광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광전효과다라고 말을 하는데 빛의 세기를 크게 해서 입자를 가하는 것과 무관하게 강한 에너지의 빛. 다시 말하면 파장이 어떤 거? 짧은 빛을 가할 때 광전효과가 발생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떤 입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빛을 가한다고. 빛을 가합니다. 하뮤 빛에너지야. 빛에너지를 가했는데 여기서 어떤 빛을 가했냐면 파장이 짧은 빛을 가했어. 파장이 긴 빛을 가했어요. 긴 빛을 가했는데 얘를 많이 가해봤어. 빛의 세기를 강하게 해서 이 빛을 많이 쪼여봤어. 많이 쪼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입자가 전자가 튀어나가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해봤냐? 여기다가 파장이 짧은 빛을 한번 쪼여봤어요. 파장이 짧은 빛. 그러니까 어떻게 해봤냐면 파장이 짧은 빛을 쪼여봤어요. 그러니까 얘를 아무리 많이 쪼여도 나가지 않던 전자가 아주 짧은 빛을 잠깐 쪼였는데 이쪽으로 전자가 튀어나가더라는 것이 광전자가 튀어나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할 때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은 세기라는 개념과 에너지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빛은 세기라는 개념과 에너지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세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텐시티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 말 그대로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우리는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본 거죠. 여러 입자들이 있다. 빛은 입자들이 존재를 하고, 그 입자들의 어떤 개수에 비례하는 개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광자, 빛의 어떤 입자들의 개수에 비례하는 개념이 이 빛의 세기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빛의 입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을 우리가 빛의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파장이 긴 빛이라는 요것은 무슨 말이냐? 이 빛이 어떤 빛이다? 광량, 인텐시티는 되게 크지만 아무리 많이 쪼여요. 계속 쪼였단 말이야. 똑같은 파장의 빛이 계속 쪼였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어떤 이제 이런 빛의 세기, 인텐시티가 아무리 높아도 여기 있는 전자가 튀어나가지 않았는데, 이제 빛의 에너지, 쉽게 말하면 이 파장을 좀 더 짧은 빛을 쪼여봤더니 순간적으로 전자가 바로 튀어나가더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각각의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입자들의 에너지 상태가 다 다르구나. 혹은 에너지 상태가 여러 가지구나.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제 빛이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은 입자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입자성을 이것이 어떻게 한다? 뒷받침하는 실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입자성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빛은 뭐로 존재한다? 입자들로 존재하고 그 입자마다 뭘 가지고 있다? 고유한 에너지가 있다. 작은 에너지를 아무리 많이 쪼여봐야 광량을 세게 해서 빛의 세기를 크게 해서 아무리 많은 빛을 쪼여봐야 전자는 튀어나가지 않지만 아주 파장이 짧은 아주 강한 빛을 순간적으로만 쪼여도 여기에 있는 전자는 튀어나가게 돼 있다. 그게 바로 광전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빛은 또한 두 번째로 파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파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파동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실험은 그냥 편광판을 두 개를 대보면 됩니다. 빛은, 그러니까 이제 이 파동성의 실험은 편광판을, 그러니까 세로 방향으로 하나를 두고 이것과 딱 수직한 방향으로 편광판 하나를 둡니다. 편광판은 말 그대로 모든 빛이 이쪽으로 통과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여러 방향으로 진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렇게 진동하는 빛, 요렇게 진동하는 빛, 요렇게 진동하는 빛, 요렇게 진동하는 빛. 되게 많은 방향으로 진동을 하고 있을 텐데, 얘가 이렇게 생긴 편광판에 이 빛이 통과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진동하는 빛은 요렇게 진동해서 오다가 탁 걸려서 못 들어가고, 요렇게 진동하는 빛도 여기 탁 걸려서 못 들어가는데, 어떤 빛은 요렇게 진동하는 빛은 쑥 하고 통과를 해서 싹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만 나오게 만들어요. 이 빛을 뭐라고 그러느냐? 얘를 편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 나중에 광학이 전시할 때 잠깐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이제 편광빛이 어떤 건지는 알아야 돼요.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까지 준비를 한다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편광판이 이것과 수직한 방향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렇게 진동하는 빛만 남았는데 이 빛이 이 편광판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겠어? 통과할 수 있어 없어? 전혀 방향이 반대니까 통과를 못하고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상이 안 맺힌다고. 나오는 빛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실험을 직접 해볼 수 있는데 편광 렌즈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냐면 그 두 개를 잘 돌려보세요. 같이 붙여놓고 편광 렌즈 이 두 개 렌즈를 두 개를 딱 붙여놓고 잘 돌려보면 어떤 순간에는 바깥 사물이 보이는데 어떤 순간이 되면 새카매져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눈이 어떤 사물을 인식을 할 때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하는데 어떤 사물이 있어. 근데 이 사물이 빛을 받는단 말이야. 빛을 받아서 얘가 빛이 튕겨나가요. 튕겨나가는 거를 내 눈이 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이 사물이 있구나라고 이 눈이 인식을 한다는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뭘 대느냐? 편광렌즈를 두 개를 갖다 댑니다. 편광렌즈를 두 개를 갖다 댔는데 얘가 가로 방향, 얘가 세로 방향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빛이 지금 이쪽으로 해서 튕겨서 내 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빛이 들어오는 빛이 세로에서 한번 세로 방향만 남았다가 가로 방향에서 한 번 더 꺾이니까는 탁 갈려서 이쪽으로 빛이 통과하나 못 통과한다? 통과하지를 못한단 말이야. 일반 어떤 선글라스의 개념과는 달라요. 왜냐면은 선글라스는 어쨌든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차단을 하잖아. 근데 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빛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야. 새카매진다, 새카맣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지금 평광 렌즈를 볼 텐데 이 평광 렌즈가 어떻게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새카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파동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실험이다. 파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파로 웨이브 형태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뭐 사인, 코사인 이런 그래프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제 빛에서 다루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빛의 파장은 뭐냐? 파장은 말 그대로 람다라고 씁니다. 람다라고 쓰는데요. 빛이 진동할 때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다, 그치?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에서 사실 단위는 미터를 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 번 진동을 해서 여기 딱 도달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 되겠죠? 그럼 선생님 적어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를 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단위는 미터.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빛의 진동수는요, 뮤라고 읽는데요, 빛이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단위는 1/s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단위가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단위들을 보면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이게 조금 이상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쓴다고? 이게 뭐야 도대체? 1초 동안 이 이름 뭘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1%라고 이렇게 했는데 1초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위 시간당 횟수의 개념이 생략된 거예요. 횟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쓰는 이 1이 사실은 뭐라는 거야? 횟수다 이 말이지, 그지? 횟수. 왜 횟수냐? 횟수는 단위로 뭐라고 쓸 거예요. 그죠? 단위로 뭐라고 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한글로 개라고 쓸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 1/s라고 쓰고 단위 시간당 1은 그냥 뭐로 읽는다? 횟수라고 읽는다. 그러면 사실 이것도 뭐겠어? 빛이 진동할 때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를 나타낼 때 좀 더 이제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1회 진동시니까 사실은 뭐가 온 거지? m/1이라고 쓰고 횟수의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빛의 속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속도는 뭐라고 쓰냐? 속도는 c라고 쓰는데 그 c는 상수입니다. 여기 포인트야. 포인트 뭐라고? c가 뭐다? 상수다. 빛의 속도가 상수다라는 말은 빛이 1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있는데요. 그죠? 빛이 1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를 3.0 곱하기 18승 미터/세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속도니까, 그지?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잖아, 그지?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 그러면은 따라서 C는 근데 미터/세크잖아. 아까 전에 위에 봐봐. 파장이 아까 전에 미터였지.
이게 파장의 단위. 그 다음에 뮤의 단위가 뭐야? 퍼세크. 그치? 미터 퍼세크가 나오게 하려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면 되죠, 그죠? 맞습니까? 이 두 개를 곱하면은 미터 퍼세크라는 단위가 되고, 얘는 람다 곱하기 뮤가 돼서 이게 C다 이렇게 보는 거야. 왜 그럴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잘 봐. 한 번 진동한 동안 이동한 거리가 이만큼이고 1초 동안 진동한 횟수가 이만큼이야. 그러면 1초 동안 몇 번 진동했니에다가 그 한 번 진동할 때의 거리를 곱하면 1초 동안 뭐 n번 진동했는데 그 n에다가 거리를 곱하니까 결과적으로는 1초 동안 빛이 이동한 거리가 나오는 거지. 이해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한 번 진동할 때 이동한 거리를 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초 동안 몇 번 진동했니를 우리가 빛의 진동수 뮤라고 표시를 한다면 1초 동안 100번 진동을 했는데 그때 거리가 10cm였다. 그럼 10cm 곱하기 100을 해서 그게 1초 동안 움직인 거리,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빛은 좀 더 훨씬 빠르니까 더 많을 것이고,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얘는 상수라고 그랬잖아. 둘 다 변수 같지만 얘들은 종속 변수야. 독립 변수가 아니라고 각각이. 람다가 변하면 뮤는 결정돼요. 람다가 결정되면 뮤는 무조건 결정돼. 따라서 변한단 말이야. 근데 람다하고 뮤는 무슨 관계일까? 그 두 개는 보니까 뮤가 넘어가 보세요. 반비례 관계 맞습니까? 네, 두 개는 반비례 관계죠. 이제 빛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에너지는 단위가 주울인데요. 물론 이제 뭐 칼로리, 킬로칼로리 뭐 이런 걸로도 쓸 수 있겠죠. 킬로, 줄 이런 걸 쓸 수 있을 거고.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와 비례합니다. 그죠?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와 비례를 해요. 에너지는 진동수와 비례를 하고, 그러면은 따라서 거기다 뭐만 붙여주면 된다? 비례 상수만 붙여주면 된다고. 비례 상수가 뭐야? 플랑크 상수인 하라고 써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 있으면 뭐라고 쓴다? 람다분의 C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하라고 쓴 H처럼 보이는 요거는 상수죠, 그죠? 그 다음에 C도 상수죠. 그러면은 에너지하고 뮤가 직접적으로 비례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하고 람다분의 1이 에너지와 비례관계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분광기는 빛을 펼쳐놓는 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에너지, 다시 말하면 파장이나 진동수의 크기별로 펼쳐서 나타낸 것이다. 빛이 슬릿을 통과하면 여기가 이게 빛이 입자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짝 퍼집니다. 살짝 퍼진 상태로 분광기를 만나는데, 빛은 그 각 파장별로 이 굴절율이 달라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고유한 파장을 가진 것은 분광기를 통과할 때 고유한 굴절율을 가진 것들끼리만 모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장별로 빛이 펼쳐져서 나타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쭉 이렇게 펼쳐서 나타내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빛들이 이제 뭐 강한 빛부터 시작해서 뭐 약한 빛까지 이렇게 쭉 펼쳐져서 나타내진다라는 건데,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일단 먼저 가시광선 영역이 있겠죠. 가시광선 영역보다 조금 더 약한 빛은 무슨 빛일까요? 적외선입니다. 적외선이죠. 적외선이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영역보다 조금 더 강한 빛은 자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적외선보다 조금 더 약한 빛은 마이크로파, 더 작으면 라디오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외선 영역보다 더 강한 빛이 있는데 이게 X선이고,
다음에 X선보다 좀 더 강한 빛은 감마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이런 단위들이 있는데, 그죠? 일단 에너지 크기별로 에너지가 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클수록 이쪽이 더 강하다. 감마선 쪽. 그러니까 에너지는 커지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작아지겠죠. 그리고 감마선까지 갈수록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파장은 짧아지고 라디오파 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길어질 겁니다. 그리고 진동수는 에너지랑 비례관계에 있으니까 커지고 작아지겠죠. 자, 연속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연속 스펙트럼이란 무엇이냐? 연속 스펙트럼은 백광이나 아니면 태양광 같은 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광이나 태양광 같은 것들은 뭘 가지고 있냐? 일단 먼저 여기저기로 거의 모든 파장의 빛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봐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백광이나 태양광 같은 것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빨간 색깔, 파란 색깔, 그리고 초록 색깔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죠. 빛의 삼원색 예전에 여러분들 배웠을 텐데 다 합치면 뭐가 돼? 하얀색이 되지. 그게 이거예요, 백광. 그죠? 이제 사실은 이제 이 태양빛 안에는 모든 파장의 빛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파장의 빛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스펙트럼은 무엇이냐? 기체 방전을 할 때 나오는 것이 선스펙트럼이고요. 그리고 불꽃 반응을 할 때 나오는 것이 선스펙트럼입니다. 이런 선스펙트럼은 무슨 스펙트럼일까요? 일단 얘들은 모든 빛의 파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예전 TV를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TV가 화소가 있어요. 화소가 이렇게 조그마한 요런 식으로 돼 있거든. 요런 식으로 돼 있어. 이게 아주 작은 점이야.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다 연결된 화면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까이 가서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백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태양광이라고 말하지만 이것들이 그럼 완벽하게 연속 스펙트럼이냐? 연속 스펙트럼이냐? 그렇지 않아. 불연속이야. 불연속.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수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뭐랑 비교되는 개념이냐? 유리수하고 비교되는 개념. 유리수하고 유리수 사이에는 수많은 무리수들이 존재하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은 뭐든 아니다? 완벽하게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그죠? 왜냐면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연속 스펙트럼도 사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선 스펙트럼은 불연속이지만 이것도 연속처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연속처럼 보인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세요, 그죠?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연속이나 선 스펙트럼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방출 스펙트럼의 종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흡수 스펙트럼은 무엇이냐? 흡수 스펙트럼, 어떤 입자가 있어. 여기다가 모든 파장의 빛을 다 쪼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백광 같은 것을 이쪽으로 쪼입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것은 흡수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그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내보낼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디텍팅을 하느냐? 여기서 흡수하지 못하고 나오는 빛을 디텍팅을 합니다. 여기 지금 똑같이 아까 전에 한 것처럼 여기다 무슨 프리즘이라든지 그런 것들 갖다 놓으면 얘가 쫙 펼쳐지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 나오는 모든 빛이 다 들어있느냐? 실제로 들어있는 곳이 있고 안 들어있는 곳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요런 부분은 무엇이냐? 요런 부분은 빛이 어떻게 된 거다? 이 입자의 빛이 이쪽에 있는 파장은 얘가 흡수를 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흡수 스펙트럼.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기본적으로 전부 다 뭐지? 방출 스펙트럼 배우죠. 방출 스펙트럼. 수소 기체 방전할 때 그 수소 기체가 이제 수소 원자가 거기에 있는 에너지를 받아서 들떴다가 다시 떨어질 때 내놓는
빛을 보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방출하는 빛을 보는 방출 스펙트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불꽃 반응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는 흡수 스펙트럼 어떻게 하는 거다? 백광을 이렇게 쭉 조였을 때 얘가 이제 나오는 빛이 전부 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떤 일부는 없을 거다. 이 없는 부분이 뭐다? 얘가 빛을 흡수한, 그러니까 흡수한 부분이다.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은 흡수한 것 나머지를 보여주는 거야.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연속 스펙트럼의 빛을 입자에 통과시켰을 때 흡수하는 파장의 빛을 제외한 나머지 빛만을 보여주는 스펙트럼을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보어의 원자 모형인데요. 보어의 원자 모형은 발머가 한 수소 방전 실험을 해석을 한 겁니다. 그죠? 수소 방전 실험, 발머가 한 수소 방전 실험은 이렇죠. 일단 먼저 발머는 이렇게 어떤 스펙트럼을 얻었는데 수소를 방전을 해보니까 스펙트럼 라인이 이렇게 4개가 방출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왔다. 이걸 볼 수 있었어요. 보면서 발머는 생각을 한 거지. 왜 여기 4개만 나올까? 그 실험 결과만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만 발표를 했는데 보어가 이걸 보고는 자기가 이제 해석을 해버리죠. 자기가 직접 실험을 안 했지만 이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첫 번째 전자 껍질로 떨어지는 빛도 있을 거고, 두 번째 전자 껍질로 떨어지는 빛도 있고, 세 번째 전자 껍질로 떨어지는 빛도 있을 거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빛들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주의를 해서 봐야 될 부분이, 여기 주양자수라고 보이지, 그지? 선생님이 개념 테스트 하면서 설명했지만 주양자수와 뭐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거의 같이 보면 된다? 전자 껍질. 수소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주양자수로 말을 하면 전자 껍질이 꼭 차 있는 것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보어의 이론을 한번 보세요. 이거 뭡니까 전부 다? 사실 이것도 다 전자 껍질이죠. 1, 2, 3, 4, 5, 6, 7에서 무한대까지 가는데 여기서 이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전자 껍질이란 말이야. 전자 껍질. 그러면은 얘들이 다 전자 껍질인데 그러면은 뭐도 있다는 거야? 전자가 차 있지 않은 전자 껍질도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화학원에서 시험 칠 때는 거기서 말하는 전자 껍질은 다 무슨 개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채워진 전자가 채워져 있는 전자 껍질이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보어의 이론을 보면 보어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수소는 핵이 1개 있고 전자가 1개가 존재를 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의 크기를 갖는 궤도에만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궤도가 뭐다? 여기는 N1, 주행자수가 1이다, 주행자수 2다, 주행자수 3이다, 뭐 이런 개념이고, 그래서 만약에 궤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에너지의 출입은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궤도가 달라진다면은 에너지를 흡수 또고 방출을 해서 이 궤도를 다시금 바꾸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겠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 두 번째 전자 껍질로 들뜬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갈 때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죠, 그죠? 전자가 더 불안정한 상태로 가는 거니까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될 거고, 두 번째 상태에서 첫 번째 상태로 갈 때 에너지를 방출을 할 거다. 여러분이 이거 배울 때야 이거 당연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이론이 발표될 당시에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감이나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저런 스펙트럼 한 장을 보고 보어가 해석을 해버립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죠? 대단한 거예요. 라이먼 계열의 빛은 첫 번째 전자 껍질로 떨어지는 것인데 그거는 우리가 자외선 영역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죠? 발머 영역의 빛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파생 영역의 빛은 적외선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어. 발머 영역의 빛이 마치 모든 무한대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모든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만 가시광선이냐? 여기는 이렇게 생긴 이 4개까지만 가시광선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요것들은 전부 다 뭐다? 근 자외선 영역입니다. 딱 4개밖에 없어. 그래서 발머의 수소 방전 실험에서
준위에서 나온 그 방출되는 스펙트럼 몇 개밖에 없었던 거야? 4개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파장이 쪽이 길잖아요. 그죠? 파장이 길잖아요. 이쪽으로 갈수 파장이 길잖아. 그럼 이제 이 빛은 뭐라고 해석을 한 거야? 이거를 가장 에너지가 작은 빛이다. 그래서 3에서 2로 떨어진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486나노미터,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짧아졌다, 에너지가 좀 더 크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4에서 2로 떨어진 거, 434는 5에서 2, 410은 6에서 2 라는 거야. 선생님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4개가 그려질 때 이 4개가 이렇게 된다 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스펙트럼 하면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파장 값이 여기 제일 크고 이쪽에 파장이 제일 짧잖아. 제일 길고 제일 짧아요. 파장이 길다는 말은 에너지하고는 반비례 관계니까 이쪽이 제일 에너지가 작은 거고 이쪽 올수록 에너지가 커진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 자, 요 정도까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각 주양자수의 에너지와 그리고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각 주양자수의 에너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n제곱분의 k. 여기서 말하는 이 n은 뭘까요? 이 n은 주양자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양자수와 에너지 값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주양자수가 낮다, 주양자수가 작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EN의 절대값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양자수가 작아져서 EN의 절대값이 커진다라는 말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더 밑으로 내려진다.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적으로 낮다는 이야기는 불안정하다, 안정하다? 안정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바닥 상태는 n이 얼마일 때? 1일 때지. 수소인 경우에.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은 두 종류입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이제 뭐 흡수를 하든 방출을 하든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뭐 주양자수 변화를 줘요. 뭐 1에서 3으로 든다, 뭐 3에서 1로 든다, 뭐 이런 식으로 든다. 그러면 그게 뭐다? 에너지의 출입 방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그치? 1에서 3으로 간다는 것은 안정한 상태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간다는 이야기니까 흡수해야 되고 불안정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거꾸로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갈 때는 좀 더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는 거니까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죠? 델타 E가 0보다 크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너지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는 거지. 불안정해지는 거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델타 E가 0보다 작다는 말은 안정해지는 거고 에너지적으로 낮은 상태가 되는 거니까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선생님 절대값을 친 거는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죠? 흡수 방출 상관없이 보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게 에너지 흡수냐 방출이냐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전자전이 계산 연습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외우세요. 어디까지를 외우느냐, 이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2로 떨어지는 것들은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정도 외우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2에서 1로 갑니다. 방출인가요? 흡수인가요?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다. 그죠? 무한대에서 2로 가. 또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이것도 방출이네. 3에서 1도 방출. 1에서 무한대는 흡수. 3에서 2는 방출. 4에서 2는 방출. 2에서 5는 흡수죠, 흡수죠. 2에서 6도 흡수네요. 오케이.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델타 E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델타 E. 이거는 선생님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지금부터 한 1분 정도 시간 줄게요. 한번 해보세요.
다 했습니까? 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2에서 1로 간다. 2에서 1로 간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델타 이거? 4분의 3k 정도 됩니다. 절대값이. 그죠? 4분의 3k. 1-4분의 1의 절대값이니까, 그죠? 물론 마이너스는 어디서 붙여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절대값으로 볼 거니까, 그지? 자, 무한대에서 2로 가는 것은 4분의 1k예요. 4분의 1k. k는 당연히 상수겠지? 선생님이 여기다 정의한 상수 요거 그죠? 자, 그 다음에 3에서 1로 간다. 3에서 1로 간다. 9분의 8입니다. 그리고 1에서 무한대로 간다. k죠. 그리고 3에서 2로 간다. 36분의 5고요. 4에서 2로 간다. 16분의 3. 5에서 2로 간다. 100분의 21. 6에서 2로 간다. 9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 값들을 조금 외울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시험 시간이 짧잖아, 그제? 수능 문제 30분에 푸는 게 사실 이제 뭐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보어 문제 나오면은 바로바로 그냥 계산을 하지 말고 갖다 적어서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을 할 수 있겠죠.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시간과 체력 싸움이에요. 사실 이제 마지막 시간에 시험 치잖아, 그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계산 능력이나 이런 거는 이미 고갈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빨리 풀고 최대한 외워서 정확하게 가는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하다 이 말이야. 열심히 해서 50점 받읍시다. 알겠죠? 보호 모형의 한계는 무엇이냐? 보호 모형의 한계. 전자 2개 이상의 전자 에너지 준위에서는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전자가 2개 이상 들어가면 에너지 준위가 오차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는 주양자 수만 같으면 에너지 준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핵전화도 달라지니까 그 값들이 조금씩 다 달라지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전자 궤도에서의 원운동이라는 이야기를 보호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증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까지 완벽하게 보호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많이 봐서 알겠지만 보호 모형을 주고 문제를 풀라고도 하고 혹은 오비탈 모형으로도 말을 합니다. 근데 얘보다는 얘를 좀 더 많이 써요. 보호 모형. 왜 그럴까요? 오비탈은 확률이거든. 사실 오비탈 안에다 전자를 표시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왜 그렇지? 오비탈은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나오는데 전자가 그 오비탈 안에 차 있다 혹은 차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하게 나는 위치와 시간과 위치를 정확하게 내가 읽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게 오비탈 이론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오비탈만 딱 그려놓으면 여기서 전자가 어디 차 있고 어디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어떻게 알아요? 그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같이. 그 말은 오비탈 이론이라는 것이 설명을 하거나 어떤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모순은 보호 모형보다는 조금 덜하죠. 그죠? 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 배울 때 배우는 때 오비탈하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 안 와닿아요. 선생님이 이제 논술도 하지만은 이제 오비탈 이론을 가르쳐 주면 학생들이 되게 많이 물어봐. 아예 그냥 이제 교육 과정에서 빠져 있으니까 되게 궁금한 게 많은가 봐. 그치?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다 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오비탈 안에다가 전자를 그리는 거는 사실 완벽한 방식은 아니다. 꼭 기억을 합시다. 알겠죠?